주한미군 철수를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2025년 3월 백악관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 정부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였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오히려 잘 됐네요. 이제야 진짜 독립이군요. 예상했던 공포나 절망 대신 한국인들은 오히려 담담하게, 심지어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정상인가? 미군이 떠나겠다는데 왜 이렇게 침착한 거죠? 펜타곤 내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마다 한국이 정말 미군 없이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돌았어요. 누군가는 3개월도 못 버틸 것이라고 단언했고, 다른 누군가는 북한이 움직이면 끝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이후 미국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정례 브리핑을 취소했어요. 왜일까요? 한국의 군사 배치도와 전력 데이터를 입수한 순간 분석실 분위기는 일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이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나라, 미국의 전통적인 작전 매뉴얼이 무력해지는 나라 한국. 대체 이 조용한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크 앤더슨, 42살의 미군 전략 분석관입니다. 지난 20년간 중동, 유럽, 아시아를 오가며 각국의 군사력과 방위 능력을 분석해왔어요. 이번엔 저에게 한국의 군사력 검증에 대한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펜타곤에서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고위 장성들과 분석관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마크,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한국군의 실제 전투력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네. 존스 장군이 입을 열었어요. 장비는 좋아, K2 전차, KF-21 전투기, 이지스함까지 갖추고 있지. 하지만 실제 독자 작전 능력은 어떨까?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70년간 미군과 함께 작전해왔어요. 독자적으로 큰 규모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거의 없죠. 특히 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즉시 대응 능력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스미스 대령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본 것처럼 동맹국들은 평시엔 괜찮아 보여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북한의 기습 공격 상황을 가정해보세요. 또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북한군 100만 명이 동시에 남침한다면 한국군 60만 명으로 어떻게 막겠어요? 결국 미군의 화력 지원과 전략적 지휘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은 여전히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마크, 내 임무는 간단해. 존스 장군이 정리했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독자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우리의 예상이 맞다면 철수 논의는 그냥 협상용 카드로 쓰면 되고, 만약 예상과 다르다면. 장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42살의 미군 전략 분석관인 제가 한국으로 파견되어 실제 방위 능력을 조사하라는 것이 저의 임무였어요.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군 없이도 자주 국방이 가능할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답은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2025년 3월 1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대부분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입국 과정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수화물 처리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제가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 사이에 벌써 컨베이어 벨트에 제 가방이 나와 있더군요. 출입국 수속도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요. 얼굴 인식, 지문 인식까지 3초 만에 끝났어요. 이 정도면 공항 운영은 확실히 선진국 수준이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게 군사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더 놀랐어요. 공항 철도가 시속 110km로 달리더군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온통 고층 빌딩과 첨단 시설들이었어요. 아, 서울이 이 정도구나.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는데 이것도 또 놀라웠어요. 배차 간격이 2분이에요. 2분. 그리고 모든 노선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더군요. 스마트폰 앱으로 몇 호선, 몇 번 출구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군대 가는 걸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기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엔 다들 군대 가기 싫어했는데 요즘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군대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장비도 좋고 훈련도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그 마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기피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부심을 느낀다고?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주변을 걸어보았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환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치안이 정말 좋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시 인프라와 치안이 좋다고 해서 군사력까지 강한 건 아니지.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들은 뉴스가 제 생각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주가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잠깐,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그것도 유럽에?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수출까지 하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 첫 번째 일정이었던 한국군 합동사령부 방문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브리핑이나 듣고 올 줄 알았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통합 전장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주더군요. 위성, 드론, 지상 레이더는 물론이고 민간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담당 장교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 도심 인프라에 맞춰 독자 개발한 전술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에 펼쳐진 3차원 지도와 실시간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건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저에게 직접 시연을 보여준다고 하더군요. 미군 분석관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화면에 한반도 전체가 실시간으로 펼쳐졌어요. 북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어떻게 북한 지역까지?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위성 정보, 신호 정보, 인간 정보를 종합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민간 인프라와의 연동이었습니다. 교통 상황, 통신망 상태, 전력 공급 현황까지 모든 게 군사작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전시에는 민간 인프라가 즉시 군사 목적으로 전환됩니다. 고속도로는 전투기 활주로가 되고 지하철은 병력 이동 통로가 되죠.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평시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죠. 2004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2004년? 그럼 벌써 20년 넘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미군도 이 정도 수준의 통합 시스템을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한국이 이미 20년 전부터? 그럼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담당 장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직접 보여드리죠. 화면이 바뀌면서 가상의 전투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의 남침 시나리오였어요. 수도권으로 향하는 북한군 기갑부대에 대한 대응이었는데 놀라운 건 대응 속도였습니다. 적군 탐지 후 3분 만에 전국의 모든 방어 시설이 가동됐어요. K9 자주포의 정밀 타격, 천무 다연장 로켓의 면, 제압, 그리고 KF-21 전투기의 공중 지원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연계되어 작동했습니다. 이건 정말 실시간으로 가능한 겁니까? 물론입니다.
작년에 실제 훈련에서 검증했어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가정한 훈련에서 탐지부터 반격까지 평균 2분 40초가 걸렸습니다. 2분 40초? 이건 미군 기준으로도 놀라운 속도였어요. 그런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이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던 한국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이 정말 한국 독자 기술인가요? 제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어봤더니 장교가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전체 시스템의 85%가 한국 기술입니다. 나머지 15%도 향후 3년 내에 국산화 예정이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워싱턴에서 들었던 브리핑과 완전히 다른 얘기였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군 분석관님께서 직접 모의 작전을 지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군 대령이 제안했어요. 실제로 우리 부대와 모의 교전을 해보시죠. 솔직히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20년간 전 세계에서 미군 전술을 분석하고 개선해온 전문가였거든요. 특히 동맹국 군대와의 합동훈련에서는 항상 미군 전술이 우세했어요. 좋습니다. 해보죠. 훈련장은 경기도 포천의 산악지형과 시가지가 복합된 곳이었어요. 제게는 미군 교범에 따른 일개 대대 규모의 가상부대가 주어졌고 한국군 측에서도 동일한 규모의 부대가 배치됐습니다.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통제관이 설명했어요. 북한군 기갑부대가 의정부 축선으로 남하하고 있고 양측 부대가 이를 저지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목표 지점을 점령하는 쪽이 승리합니다. 저는 미군 표준 전술에 따라 부대를 배치했어요. 고지 확보 후 화력 우세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전진 전술이었습니다. 이건 중동에서도 검증된 전술이었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효과적이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한국군의 움직임이 예상과 달랐어요. 정면 돌파 대신 산악지형을 활용한 우회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쪽 부대 움직임이 좀 이상한데? 제가 중얼거렸더니 옆에 있던 한국군 장교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훈련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군이 도심 지역으로 진입하더니 완전히 다른 전술을 펼쳤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마치 개미처럼 이동하면서 제 부대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매뉴얼에 없는 전술인데?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미군 교범으로는 도심 전투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군의 통신과 연계였어요. 각 소대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물어봤더니 전 국토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서든 실시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훈련 시작 15분 만에 제 부대는 완전히 포위됐고 목표 지점은 한국군이 점령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단계적 전진은 한국군의 기동성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훈련 후 물어봤더니 한국군 대령이 설명해 줬어요. 우리는 이 지형에서 70년간 북한군과 대치해왔어요. 평지에서의 정면 충돌이 아니라 산악과 도심이 복합된 이 환경에 특화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령이 덧붙였어요. 우리는 후퇴할 곳이 없어요. 뒤는 바다고 옆은 바다예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은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술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전국 민방위 훈련 날에 서울 시내에 있게 됐어요. 오후 2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화한 강남대로가 3분 만에 완전히 텅 비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옆에 있던 시민에게 물어봤더니 민방위 훈련이에요. 모든 시민이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는 거죠. 그분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저도 따라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는데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역이 완벽한 대피소로 변해 있었어요. 비상물품, 의료용품, 심지어 간이 화장실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영무원이 설명해 줬어요. 지하철 건설할 때부터 민방위 기능을 고려해서 만들었어요. 전국 모든 지하철역이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누구 하나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평소에 자주 하던 일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런 훈련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연 4번 정도요. 하지만 학교나 직장에서는 더 자주 해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배도록 훈련받거든요. 15분 후 해제 사이렌이 울렸는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텅 비었던 거리가 다시 3분 만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민방위 시설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의 민방위 대피소가 5만 개가 넘었어요. 지하철역, 지하상가, 건물 지하층까지 모든 곳이 대피소로 활용 가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용 인원이었어요. 전 국민이 동시에 대피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이건 그냥 민방위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하나의 군대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모든 아파트와 건물에는 비상시 식량과 물이 비축되어 있었고 각 동마다 민방위 대장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전에 대비한 비상 발전기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이 정도면 북한이 공격해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네. 제가 감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전력이란 얘기잖아. 그 순간 제가 중동에서 본 다른 나라들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점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군대가 국민을 지키는 구조였지만 한국은 국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방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 없이 갔어요. 다른 나라의 예비군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예비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놀랐어요. 현재 예비군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예비군 중대장이 답했어요. 약 500만 명입니다. 유사시 48시간 내에 모두 동원 가능해요. 500만 명? 이건 현역군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훈련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한 제식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어요. 이분들 대부분이 현역 복무 경험이 있나요? 당연하죠. 한국 남성은 모두 18개월에서 21개월 군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8년, 민방위 10년을 추가로 해요. 계산해보니 놀라웠어요. 한국 남성은 평생 동안 최소 18년간 군사훈련을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 대부분이 군사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훈련을 지켜보는데 더욱 놀랐어요.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최신 무기를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K2 소총은 물론이고 K3 기관총, 심지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까지 말이에요. 이런 무기들을 예비군도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유사시에는 현역과 동일한 장비를 지급받아요. 무기고가 전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서 24시간 내에 완전 무장이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에 예비군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들었어요.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유사시에는 사이버 보안 부대로 배치돼요. 한 예비군이 말했어요. 각자 전문 분야에 따라 역할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른 예비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건설회사 다니는데 전시에는 공병 부대죠. 도로 복구나 교량 건설이 제 담당이에요. 또 다른 분은 의사라서 전시에는 야전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총만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IT 전문가는 사이버전, 의사는 의료 지원, 건설업자는 공병 업무까지. 그럼 실제로 전쟁이 나면 이 모든 시스템이 즉시 작동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예비군 중대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70년간 이를 위해 준비해왔어요. 그날 오후에는 여성 예비군 훈련도 봤습니다. 간호사, 교사, 공무원들이 응급처치와 민방위 업무를 훈련하고 있었어요. 여성분들도 군사훈련을 받나요? 네, 의무는 아니지만 자원에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의료진과 교육계 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참여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계산해 봤어요. 현역군 60만 명, 예비군 500만 명, 민방위 300만 명, 총 860만 명이 조직적으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어요. 이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대잖아.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왜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 발표에 침착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자신들만으로도 충분히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째 되는 날, 현대로템의 K2 전차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한국이 무기를 만들기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에서 들여오는 줄 알았거든요.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여기서 연간 몇 대나 생산하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답했어요. 현재 년 100대 생산 가능하고 필요시 200대까지 늘릴 수 있어요. 년 200대? 이건 독일이나 프랑스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 실적이었어요. 폴란드에 900대, 노르웨이에 50대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우리 전차를 원한다는 겁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정말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로봇이 용접하고 정밀 기계가 부품을 조립하고 품질 검사까지 모두 첨단 장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도 한국에서 만드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엔진, 변속기, 장갑, 화력 통제 시스템까지 모두 국산입니다. 이제 외국에서 들여오는 건 일부 전자 부품 정도예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한화 시스템의 천무 다연장 로켓 공장이었어요. 여기서도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무는 사거리 80km에서 300km까지 조절 가능해요. 북한 전 지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1m 이내예요. 거의 100% 명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m? 이건 미군 기준으로도 놀라운 정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생산 속도였습니다. 유사시에는 하루에 몇 발이나 생산 가능한가요? 현재 시설로는 하루 20발, 전시체제로 전환하면 하루 50발까지 가능해요. KAI의 FA-50 전투기 공장도 방문했어요. 여기서 들은 얘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FA-50은 이미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에 수출했고 현재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전투기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대지 공격 능력이 뛰어나죠. F-16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그날 오후에는 LIGN-X1의 해성 대함미사일 시설을 봤어요. 해성은 사거리 200km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요. 어떤 함정이든 일발로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산업체들을 돌아보고 나서 깨달은 건 한국이 이미 방산 강국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 방산 자금률이 30%였어요. 한 임원이 말했어요. 지금은 70%를 넘어섰고 5년 후에는 9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가능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만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특히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된 기술이 방산에도 그대로 적용됐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자료를 정리해 봤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작년에 170억 달러를 기록했더군요. 이는 세계 8위 수준이었습니다. 10년 전 20억 달러와 비교하면 8배나 늘어난 것이었어요. 이 정도면 전시에도 무기와 탄약을 자체 생산하면서 버틸 수 있겠네. 제가 감탄하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기 수입국으로 볼 수 없었어요. 이미 당당한 무기 수출국이었거든요. 2주일째 되는 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받은 브리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전국민 경보 발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담당관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 하나로 30초 안에 전국 모든 휴대폰에 경보가 전송됩니다. 실제로 시연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시 전국 5천만 명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전송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하나요? 물론입니다. 작년 북한 미사일 발사 때도 실제로 사용했어요. 30초 만에 전 국민에게 경보가 전달됐죠. 더 놀라운 건 지역별 맞춤 대응이었어요.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역마다 위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대응하나요? 각 지역별로 다른 매뉴얼이 있어요. 서울은 포격 대응, 부산은 상륙 대응, 강원도는 침투 대응식으로요. 화면에 전국 지도가 나타났는데 각 지역마다 색깔이 달랐어요. 이게 뭔가요? 실시간 위험도 표시입니다. 녹색은 안전,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위험이에요. 인공위성과 레이더 정보를 종합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럼 위험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동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대피 지시가 내려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 시뮬레이션을 봤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북한군이 서해안으로 침투한다는 가정하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즉시 대피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동시에 군부대와 경찰서에도 자동으로 출동 명령이 전송됐어요.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나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가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재난 대응과의 연계였어요. 지진,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와 전쟁은 어떻게 구분해서 대응하나요? 시스템은 동일해요. 위험의 종류만 다를 뿐 국민 보호라는 목적은 같거든요. 실제로 화면에서 보니 태풍 경보와 전쟁 경보가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평소 자연재해 대응 훈련이 곧 전시 대응 훈련이 되는 거죠. 그날 오후에는 각 부처 간 협조 체계도 봤어요.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이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누가 총괄 지휘하나요? 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총괄 조정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모든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중앙정부의 지시가 30초 안에 최일선까지 전달됩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나서 담당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분단국가예요. 70년간 전쟁 위험 속에서 살아왔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위기관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관이 덧붙였어요. 사이버 공격, 테러, 자연재해까지 모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생각해 봤어요. 한국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도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시스템은 없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겠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주일째 되는 날, 한국의 경제력과 방위력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경제대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니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받은 브리핑부터 놀라웠어요. 한국의 GDP는 현재 세계 10위권이고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이죠. 제조업이 방위력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전시에는 모든 제조업이 군수산업으로 전환 가능해요.
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를 만들고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하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평시에는 승용차를 만들지만 전시에는 언제든 군용 차량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미 K808 장륜 장갑차를 생산한 경험도 있고요. 조선소는 더욱 놀라워요.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컨테이너선 기술이 그대로 상륙함 건조에 활용돼요. LNG선 기술은 잠수함 건조에도 응용되고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시에 얼마나 빨리 전환이 가능한가요? 준비 기간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설계도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인력도 훈련되어 있거든요. 포스코 제철소에서는 더욱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생산하는 특수강이 K2 전차 장갑에 들어가요. 세계에서 이런 고품질 특수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전시에는 생산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나요? 현재 생산량의 300까지 가능해요. 24시간 교대 근무로 돌리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죠.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에서 들은 얘기는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모든 군용 장비에 들어가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 레이더, 통신 장비까지 모든 곳에 사용되죠. 그럼 전시에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그럴 일은 없어요. 국내 수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상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요. 수출을 중단하더라도 국방용은 반드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웠어요. 한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전시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수출로 외화를 벌고 전시에는 모든 생산력을 국방에 집중하는 구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에너지 안보였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들은 브리핑에 따르면 전국 원자력 발전소 24기가 가동 중이고 이는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해요. 전시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석유는 어떤가요? 국가 비축유가 301분이에요. 이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죠. 전시에도 1년 이상 버틸 수 있어요. 식량 안보도 체계적이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비상시 국민 2,800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쌀이 비축되어 있어요. 다른 식품도 최소 6개월분은 확보되어 있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만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 산업, 에너지, 식량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장기전도 가능하겠네. 제가 감탄하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결국 지속력의 싸움인데 한국은 그 지속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왜 한국이 미군 철수에도 자신감을 보이는지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국립외교원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는데 이게 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마크 분석관님, 혹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외교관이 세계 지도를 펼치며 물어봤어요.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의 정확한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정확한 중심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곳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약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중국이 이 공백을 메우려 할 거예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군사력 증강에 나서겠죠. 그럼 동북아 전체가 군비 경쟁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동북아 전체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중국 견제라는 전략 목표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외교관이 보여준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중국 주요 도시들과 불과 1시간 거리예요. 베이징, 상하이, 선양 모두 한국에서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일본 도쿄도 30분 거리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15분이고요. 즉, 한국에 있으면 동북아 모든 주요 도시를 사거리 안에 둘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한국의 지리적 위치 자체가 전략적 요충지였던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해상 교통로였어요.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해역을 보세요. 중국 무역량의 40%가 이 해역을 통과해요. 일본은 더 심각해서 80%예요. 만약 한국이 이 해역을 봉쇄한다면 중국과 일본 경제가 마비될 수 있어요. 특히 에너지 수입이 완전히 차단되죠. 이 정도의 전략적 가치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손해를 보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미국이 철수하면 누가 이 자리를 메우나요?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해왔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까지 장악하면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어려워져요. 외교관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가 결정타였어요. 이건 미국 국방부에서 작성한 자료인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500억 달러라고 나와 있어요. 500억 달러?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년 40억 달러보다 10배 이상 큰 금액이었어요. 즉, 미국이 한국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관계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군 철수는 한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미국에게 더 큰 위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 방위가 가능했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아시아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은 마지막 주에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한국인들의 정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어요. 한국은 지난 70년간 몇 번의 위기를 겪었나요? 제가 관장님께 물어봤더니 큰 위기만 해도 수없이 많죠. 6.25 전쟁, IMF 외환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수없는 북한의 도발까지. 그런데 매번 어떻게 극복했나요?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죠. 뒤가 바다인 나라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생존 본능이에요. 전시실을 돌아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6.25 전쟁 당시 자료들을 보니 한국군이 처음에는 밀렸지만 점점 강해졌더군요. 초기에는 어땠나요? 솔직히 준비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여기서 밀리면 정말 끝이라는 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더 놀라운 건 민간인들의 이야기였어요. 전쟁 중에도 학교를 열고 공장을 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총알이 날아드는 상황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왜 그렇게 했나요?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살아남으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게 한국인의 정신력이에요. IMF 외환위기 자료도 인상적이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어땠나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파산 위기에 빠졌죠. 하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요? 국민들이 자기 금반지, 목걸이까지 내놓았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돕는다는 마음이었죠.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날 오후에는 현역 군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군인들 생각은 어떤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중사가 답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부심이 강해요. 우리 장비도 좋아졌고 훈련도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확신이 있어요. 미군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물론이죠. 동맹은 좋지만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죠. 그게 군인의 자세 아니겠어요? 다른 군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맨손으로 북한군과 중국군을 막아냈어요.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축적된 경험과 확신이었어요. 그럼 정말 전쟁이 나도 이길 자신이 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소령이 답했어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뒤로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요. 다른 장교가 덧붙였어요. 북쪽은 적이고 삼면이 바다예요.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정말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텨야 하는 거죠. 그날 저녁 제가 깨달은 건 한국군의 진짜 힘은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는 자부심,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의지. 이게 한국군의 진짜 전력이었습니다. 중동에서 본 다른 나라 군대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다른 나라는 이기면 좋고 지면 후퇴하면 되지만 한국은 여기서 지면 정말 끝이에요. 이런 절박함이 만드는 힘은 어떤 무기보다 강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쓰려던 보고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처음 작성했던 보고서 초안을 봤어요. 한국 방위력 취약, 미군 철수 시 심각한 위험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 정말 우스웠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의 자주 방위 능력 및 전략적 가치 평가로 말이죠. 첫 번째 장에서는 한국군의 독자적 전투 능력을 적었어요. 한국군은 미군의 지원 없이도 충분한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지형에 특화된 전술과 최신 무기 체계의 결합은 세계 어느 군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두 번째 장에서는 방산 능력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미 세계 8위 수준이며 주요 무기 체계의 70% 이상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 전시에도 지속적인 무기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국민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다뤘어요. 한국은 현역군뿐만 아니라 예비군 500만 명, 민방위 300만 명이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네 번째 장에서는 경제적 지속력을 분석했어요. 한국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에너지 안보는 장기간의 분쟁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주요 산업의 군수 전환 능력은 전시 경제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다. 다섯 번째 장이 핵심이었어요.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크다.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때 미군 철수는 미국에게 더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권고사항을 적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강력한 동맹국이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한국 방어에서 지역 안정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펜타곤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한 달간 어떠셨나요? 담당 장교가 물어봤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도 알았고요. 운이 좋다고요? 한국 같은 강력하고 믿을 만한 동맹을 둔 건 말이에요. 솔직히 미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장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동맹은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물어봤어요. 한국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우리도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미국에만 의존했는데 이제는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알겠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어요. 한국은 정말 미군 없이도 충분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놓치면 안 되는 소중한 파트너였어요. 이제 워싱턴에서 이 진실을 알려줄 차례였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저는 펜타곤 브리핑룸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 고위층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존스 장군을 비롯해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 마크. 한국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자. 존스 장군이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어요. 한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도 충분한 자주 방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철수하면 전략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모두가 예상과 다른 결론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나? 스미스 대령이 물어봤어요. 한국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독자적인 전술 체계, 최신 무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전체가 하나의 방어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군 100만 명이 동시에 남침하면? 다른 장교가 반박했어요. 한국군만으로 막을 수 있겠나? 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예비군 500만 명을 포함해 총 860만 명의 훈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의지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방산 능력은 어떤가? 존스 장군이 물어봤어요. 여전히 우리 무기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아닙니다, 장군님. 제가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방산 자급률은 이미 70%를 넘어섰고 오히려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K2 전차, 천무 로켓, FA-50 전투기가 유럽에 수출되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정학적으로는 어떤가? 다른 분석관이 물어봤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연간 5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의 10배가 넘어요. 만약 우리가 철수하면 중국이 그 자리를 메울 것이고, 그럼 우리의 아시아 전략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존스 장군이 요청했어요. 한국에서 중국 주요 도시까지는 1시간 거리입니다. 일본도 30분, 러시아도 15분이에요. 한국을 장악하는 나라가 동북아 전체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 무역의 40%, 일본 무역의 80%가 한국 해역을 통과합니다. 그럼 자네 결론은 뭔가? 존스 장군이 물어봤어요. 철수는 전략적 실책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소국이 아니에요.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강력한 동맹국입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국 방어에서 지역 안정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장군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확신하나? 네, 장군님.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일주일 후 국방장관 주재 고위급 회의가 열렸어요. 제 보고서가 핵심 안건이었습니다. 마크 분석관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발표했어요. 대신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장관이 덧붙였어요.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미국 국방부 주한미군 철수 논의 중단 발표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기자는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한 결과라고 분석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합동작전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6개월 전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마치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안내방송도 친숙하게 들렸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첫 번째 업무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한미 파트너십 강화 회의였어요. 6개월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크 대령님 반갑습니다. 한국군 장성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대령님의 보고서 덕분에 양국 관계가 많이 발전했어요. 저야말로 한국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이제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차례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미 공동 무기 개발, 사이버 보안 협력, 우주 방위 프로그램까지. 이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어요. 천무 로켓 시스템의 기술을 미군에서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한국 측 담당자가 말했어요. K9 자주포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이 미군 무기를 수입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미군이 한국 무기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점심시간에 한국군 젊은 장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의 자신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하게 협력할 수 있어요. 한소령이 말했어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날 오후에는 방산업체들을 다시 방문했어요. 6개월 전과 비교해서 규모가 더 커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추가 주문, 노르웨이 후속 계약, 그리고 새롭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현대로템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작년 대비 50% 증가했어요. 이제 정말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된 것 같아요. 저녁에는 처음 만났던 택시 기사님을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아, 몇 달 전에 타셨던 미국 분이시네요.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때 한국 어떻다고 하셨죠? 정말 놀라웠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군 철수 얘기도 없어졌고 오히려 협력이 더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도 군대 가는 걸 더 자랑스러워해요. 일주일간의 업무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봤어요. 6개월 전에는 한국이 미군 없이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왔지만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배워야 하는 나라이고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70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나라.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춘 나라예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라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의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오히려 미국이 더 필요로 하는 파트너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문화에 대한 편견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해외여행 경험이나 문화 차이에 대한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세계 속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과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